이제 징수할 거 아니야. 세금을 거두니까 기업 활동의 위축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복지제도 문제였지. 그럼 봐봐. 지금 이 복지국가가 제1의 길이야. 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복지를 해주자라고 했더니 복지병이라든지 재정부담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했어. 그래서 복지를 줄였어. 복지를 축소했어. 이게 뭐야? 제2의 길이거든. 그래서 복지를 줄였더니 복지를 줄이면 다시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빈부격차, 뭐 실업의 문제, 노사 갈등 이런 게 다시 나타나. 국민의 삶의 질의 저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한 거야. 아, 복지국가를 해도 안 돼. 복지를 줄여도 안 돼. 아, 그러면 우리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자. 그게 제3의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지가 뭐라고 저기 나와 있네. 생산적 복지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복지를 한다는 거야. 복지국가처럼 복지는 해줘. 그런데 이 복지국가의 한계, 성장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것까지 같이 추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와 성장을 같이 추구하는 게 생산적 복지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해? 노동 연계형 복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한테 복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야. 일을 하는 사람한테 복지 혜택을 주면 복지 혜택도 주면서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성장이나 효율성도 같이 잡을 수 있지. 그리고 일을 하니까 나중에 세금을 낼 거잖아. 그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재정의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그럼 한계는 뭐야? 얘들의 한계는 생산적 복지는 일을 안 하면 복지 혜택을 못 받아. 근데 일을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지 혜택에서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 생산적 복지를 반영한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근로장려금 제도 나와 있지. 테마 2에 생산적 복지와 근로장려금 제도. 이거를 지금 나눠준 종이로 볼게. 지금 나눠준 종이를 보세요. 지금 나눠준 종이는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던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얘는 이제 그림까지 있어서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갖고 왔어. 이게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거고, 이게 장려금 제도의 그 체제야, 체제. 어떻게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체제야.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예전에는 단독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 표분석처럼 이렇게 숫자로 출제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거든. 보면 근로급 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여기 밑줄 가볼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제도이다. 가처분 소득이 처분이 가능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한 소득 이렇게 얘기해. 정말 경제 배워서 알잖아. 소득과 가처분 소득 다르지. 그렇대. 자, 얘들아 우리가 돈을 벌잖아.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면은 거기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어.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지 통신료라든지 뭐 대출 이자라든지 그런 고정비를 지출을 하고 나서 남은 돈 있지. 그 소득은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잖아. 그걸 우리 가처분 소득이라고 불러. 자, 그럼 얘는 지금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체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가 보면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X축은 가구소득이 나와 있고 Y축은 근로장려금이 나와 있죠. 그럼 보면은 지금 구간이 여러분도 보다시피 3개의 구간이 나눠집니다. 그쵸?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두 번째, 그 다음이 세 번째. 기울기가 달라지는 구간이 3가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A 구간 볼게요. 첫 번째 구간을 보시면 소득을 늘릴수록 근로장려금도 같이 비례해서 어떻게 돼? 올라가기 마련이지. 그러면 가구소득이랑 근로장려금의 합. 자, 봐. 가구소득이 커지면 근로장려금도 같이 커지게 돼 있어. 이 A 구간은. 그러면 이 합은 어떻게 돼? 합은 당연히 커지는 거지. 그치? 뭐라고? 왜? 빗소리냐고? 에어컨 소리 아니야? 모르겠다. 비인가? 저렇게 가려놨네. 궁금하네. 그게 딱 저기만 가려놨네.
다시 자, 가구 소득이 커지면 A 구간에서는 지금 근로장려금도 같이 커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근로장려금이랑 가구 소득 합한 것도 역시 어떻게 돼 있어? 증가하기 마련이지, 그치? A 구간은 그렇게 지금 합이 증가하게 만들어져 있어. 첫 번째 구간. 그다음에 B 구간도 볼까? B 구간도 보면은 B 구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가구소득은 아니 근로장려금은 일정하지. 3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잖아. 그런데 가구소득이 커지면 근로장려금은 일정해.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합도 여전히 커지게 마련되어 있지. 커지게 되어 있지. 자, 마지막 C 구간 볼게. 자, C 구간 보면 근로소득이 점점 커져. 근로소득이 커짐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줄어드는데, 자, 줄어드는 기울기를 보세요. 여기는 지금 급경사야. 그러니까 소득을 조금만 늘려도 근로장려금이 확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야. 근데 여기 C 구간을 보면은 얘들은 지금 근로장려금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 정도가 완만하지. 그래서 완만해서 근로장려금이 줄지만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적게 줄어드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합은 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전체 A, B, C 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하고 가구소득 합친 게 무조건 증가하게 만들어 놓은 구간인 거야. 무조건 증가하게 그렇게 기울기 그래프를 만들어 놨어.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모든 구간에서 저소득 가구가 소득을 늘리면 가구소득과 근로장려금의 합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늘리면 계속해서 근로장려금을 받고 거기에서 근로장려금과 내가 벌린 소득의 합이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 내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 일을 열심히 해야지 소득하고 근로장려금 받은 그게 더 계속 커지니까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유인 기능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저소득 가구가 스스로 노력하여 소득을 늘리는 것이 해당 가구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왜 그래? 가구 소득하고 근로장려금의 합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계속해서. 요렇게 계속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자, 이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 가구의 자활 노력을 장려함으로써 복지와 경제 효율성을 함께 실현하려는 생산적 복지 이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요게 그래 봐서 생산적 복지를 반영한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이제 넘어가서 우리나라 복지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하겠습니다. 몇 쪽이냐면 142쪽 볼게요. 142쪽. 자, 여기서 말하는 복지제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보면은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여러분 사회보험 먼저 해볼게요. 보험 왜 들어? 보험? 우리 엄마 보험 되게 많이 들어놨거든. 세상에 나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엄마가 그냥 뭐 흥국화재, 뭐 메리츠화재, 무슨 삼성화재 뭐 들어오는 보험에서 한 달에 보험료만 30 얼마가 나가. 나 그래서 내가 안 내. 엄마 나는 이거 내가 가입한 거 아니라서 내가 보험료 못 내겠어. 그래서 엄마가 아직도 내시거든.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질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갈 일 생기면 보험료 받잖아. 그럼 나 그대로 엄마 갖다 드려. 엄마 자 여기 엄마 그동안 부어놓은 거 열심히 부어서 엄마 노후에 보태 이러면서 준단 말이야. 보험 왜 들어나? 내가 미리 아플 걸 대비해서, 그치? 아플 때 큰 돈 들어갈까봐, 큰 돈 들어갈까봐 그 돈을 좀 줄이려고 미리 조금씩 부어놓는 거잖아. 미래 위험을 대비하고자. 근데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그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회사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국가가 만들었다는 거야. 국가가 보험회사 왜 만들까? 자기네들 이윤 추구하려고? 아니, 국민의 위험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위험을 같이 대비해 주려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보험회사를 만들어야겠지. 자, 그게 바로 사회적 위험입니다. 자, 사회적 위험이라는 건 국민이라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해. 그럼 국민이라면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 질병. 우리 많이 아프잖아. 그치? 가끔 가다 우리 그냥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잖아. 질병. 장애. 누구나 갑자기 장애를 겪을 수 있어. 노령. 다 늙어. 이제 니들도 늙어가는 처지야. 니네 이제 10대계에서는 이미 늙었어. 끝났어 이제. 20대로 넘어가 이제. 그다음에 실업. 갑자기 일자리에 누구나 이제 실직을 할 수 있지. 사망도. 갑자기 누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 사회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그러니까 미리 대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러면 사회보험은 얘들아 질병이 닥쳐서 질병이 닥친 상태에서 이걸 대비하는 거야? 아니면은 장애가 닥친 상태에서 이걸 뭔가 해주는 거야? 아니면은 노령인 상태에서 뭔가 이 사회보장 제도를 해주는 거야? 아니지. 그 전에 질병이 올 거를 예상하고 장애가 올 거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회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다 나와 있어. 어딨지? 여기 있네. 네 번째.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왜? 미리 대처하고 있다. 미리 대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전 예방적 성격은 뭐다?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자 이거잖아. 그러면 사회보험 가입을 시킬 때 우리 국민 다 시켜야겠죠. 그래서 가입 대상이 모든 국민이에요. 모든 국민. 그럼 이쯤에서 물어볼걸? 선생님 저는 사회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요. 부모님이 내고 계세요. 내고 계신 거를 여러분들이 병원 갈 때 혜택 받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대상이 뭐다? 모든 국민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특징 볼게요. 특징은 다 알고 계셔야 돼. 다 알고 계셔야 돼. 자, 첫 번째로는 사보험과 달리 여기서 말하는 사보험이라는 거는 일반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보험 얘기하는 거야. 뭐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이런 거 있지. 삼성화재 이런 것들. 그거와 달리 강제가입,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가입이 돼. 그럼 선생님 어떻게 가입시켜요? 저 어떻게 강제적으로 가입시켜요? 어떻게 할까? 가입시킨 걸? 소득이 생기면 월급을 줄 거잖아. 월급을 줄 때 강제 의무적으로 딱 징수하게 마련이야. 의무적으로 딱 떼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나도 월급 명세서 보잖아. 월급 명세서 보면은 이 4대 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이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내 월급이 들어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소득이 올라갈수록 밑에 하겠지만 소득이 올라갈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내 월급은 늘 제자리. 월급이 올라가는 건 쥐꼬리만큼 올라가는 거지. 자, 어떤 식으로 하냐. 여러분들이 4대보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4대보험이 바로 이 사회보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보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내가 사이트 가가지고 하나 가져온 건데 한번 볼게요. 4대보험료 이렇게 모의 계산할 수가 있어. 이 왼쪽 보시면 지금 월급을 200만 원으로 했을 때 4대보험이야. 여러분들이 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 안에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를 우리 4대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사회보험이야. 그래서 보시면 월급을 200만 원 받을 때 국민연금 18만 원 내야 돼. 근데 보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랑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랑 별개지. 그러면 일부 사업주에서 9만 원을 내고 근로자는 얼마를 내는 거야? 9만 원을 내서 18만 원을 내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알바할 때 4대보험 잘 안 해줘. 왜 안 해줄까? 돈 내래. 내야 되잖아. 사업주가 부담하는 돈이 생기잖아. 이제 그래서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뭐 저기 베스트에서 알바하는 애들 있던데 걔네들 4대보험 안 해준다며. 들어보면 근로시간도 되게 걔네 많이 어기고 하던데? 나 신고할까 할까 생각 중인데 지금. 고등학생 보용하면서 하나도 어기는 게 이거 뭐지 지키는 게 없더라고. 4대보험도 안 해주고. 왜 그런 거야? 사업주 부담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로 월급에서 이렇게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볼까? 얘는 지금 300만 원이야 월급이 올랐지. 이제 소득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 4대보험료도 어떻게 올라가요? 4대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아까는 200만 원일 땐 18만 원이었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27만 원 됐어. 그리고 근로자는 9만 원만 냈었는데 이제 300만 원 되니까 14만 5천 원 내는 거야. 그럼 내 월급에서 이제 얼마 더 내야 돼? 4만 5천 원 더 내야 되는 거잖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월급 100만 원 올려놓고 4만 5천 원 내고. 그것만 그런가? 여기 총 볼까요? 총 볼래? 이제 18만 2,500원만 부담하면 됐는데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얼마 더 내야 돼? 여기 안 되지. 계속 푸냐만 해나? 27만 3,750원. 많이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소득에 따라서 내는 비용도 달라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특징을 다시 가볼게요. 보시면 지금 강제가입 원칙을 하고, 자, 두 번째는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자, 여기서 부조는 얘들아 도울부자의 도울조자야. 그리고 상호는 서로 이런 뜻이야. 그러면 서로 돕는 원리 이런 거지. 서로 돕는 원리.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인 거지. A라는 애는 아까 보니까 소득이 200만 원이잖아. 200만 원인 애는 아까 얼마 냈어? 9만 원 정도 냈네 국민연금. 9만 원 정도 낸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아까 B라는 애는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하고 뭐 사회보험이라고 해보자 그냥 총. 얘는 또 아까 13만 원 정도 내고 이렇게 냈지. 그래서 여기 사회보험이라는 통에다가 돈을 한 곳에 모아두는 거야. 이렇게 모아둬. 그리고 A가 아파. A가 아프면 여기서 이제 돈을 꺼내다 쓰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그 돈 지원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B가 낸 돈을 보면 A한테 도와주고 있는 꼴인 거지. 다시 B가 아파. B가 아프면은 A가 낸 돈을 B한테 도와주고 있는 거지. 그럼 서로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상호구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각자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방금 요건 했어요. 그쵸? 200만 원 내내는 9만 원 내고 300만 원 내내는 13만 원 내. 능력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라는 말이 되어 있어.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뭐야? 여러분들 병원 가서 병원비 내거나 그 다음에 약 처방받을 때 거기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 돈을 일부. 그게 국민건강보험제도거든. 그럼 보면 A가 9만 원 내고 B는 13만 원 한 달에 매번 내는데 A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아파서 병원 안 갈 때도 있겠지. B는 맨날 아파서 한 달에 30일 내내 병원 갈 때도 있겠지. 그래도 돈은 어때? 여전히 9만 원, 13만 원. 뭐 수혜 정도 무관하게. 한 번 가든 100번 가든 수혜 정도 무관하게 비용에 따라서, 아니 능력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여기 써볼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써볼게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법률 소득 재분배 효과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가 이전되는 것을 얘기한다. 여기 한번 볼까? 아까 상호부조의 원리라고 얘기했잖아. 소득이 적은 A가 돈 내고 B가 돈을 냈어. 근데 A가 아파. 아프면 B가 낸 돈을 A한테 도와주고 있는 꼴이지. 자, 보세요. B의 소득에서 일부 떼가지고 13만 원 냈잖아. 그거를 지금 A한테 이전하고 있는 거야.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이게 바로 소득 재분배지. 보면 소득이 적은 애한테 소득이 많은 많은 애의 소득을 일부 떼어다가 A 아플 때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 소득이 지금 B의 소득이 A한테 이전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사전 예방적은 얘기를 했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 밑줄 그어볼게요. 이건 뒤에 배울 공공부조랑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돈을 준다는 얘기야. 돈을. 자, 어떤 식으로 주느냐? 여러분들 이제 요거 보면 알 수 있어. 병원 가서 우리 이제 처방하고 그 다음에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요거 받지. 약국에 봉지 보면은 요거 계산서랑 영수증 붙어있지. 우리 애기 건데. 자, 보시면 여기 약제비 총액 해가지고 이 아줌마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약사님이 2,700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 2,700원만 냈거든. 근데 보시면 약제비 총액은 사실 12,940원이 나왔어. 12,940원이 나왔는데 보험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보험자 부담금이 1240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내가 그동안 사회보험 냈잖아. 낸 거를 보험공단에서 돈을 여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1240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는 그 남은 2,700원만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돈으로 주는 거지. 약국에다 돈 꽂아주겠지. 하고 나는 2,700원만 내는 식으로. 그러면 얘 지금 우리 애라고 했잖아. 얘 지우라는 애는 지금 6살이거든. 6살 사회보험료 안 내. 얘 능력에 따라 비용 부담할 수가 없어. 근데 얘도 지금 혜택 받고 있는 이유가 뭐야? 내가 사회보험료 내고 있거든. 매달 월급에서 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밑에 있으니까 얘도 혜택 받는 거야. 그럼 니들이 아플 때마다 조퇴해가지고 병원 가고 쉽게 병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부모님이 사회보험료 열심히 내고 있어서 그러신 거야. 알았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미국에서 의료 공영화해야 된다, 뭐 보험체계 공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 거잖아. 걔네들은 이런 사회보험이 없는 거지. 없기 때문에 다 개인이 들어오는 보험으로 이렇게 병원 이용해야 돼서 병원료가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보험회사를 만들어놔서 저렴하게 병원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약국도 이용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보면은 요런 식인 거지. 요거 다 하고 해볼게. 다 하고. 이거는 공공부조까지 하고 해볼게.
자, 근데 비용 부담의 원칙 보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비용 부담할 때 18만 원이었는데 근로자 부담하고 사업주 부담하잖아. 그래서 사업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부담하고 국가도 일부 부담을 해줘요. 그래서 부담의 주체가 총 이제 세 주체가 있고, 자, 보시면 근로자도 결국 돈을 내네? 비용을 부담하지, 근로자가. 그리고 복지 혜택도 받고 있어. 내가 내고 혜택을 받는 거야. 그래서 비용의 부담자와 복지 수혜자가 어떻다?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회보험의 특징이에요. 얘들이 갖고 있는 특징. 종류 볼게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방금 우리 병원 많이 간다고 했잖아. 병원 갈 때 주로 이용하는 보험이야. 질병,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자 보시면 다 뭐를 제공한대? 급여를 제공한다는 얘기 나와 있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자,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을 주는 연금 급여하는 제도. 국민연금제도 계속 부어놓으면은 65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달 얼마씩 꽂히지. 근데 그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 뭐 20 얼마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봤어. 그다음에 고용보험제도는 실업. 이제 누구나 실업에 처할 수 있으니까 뭐 실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이거 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이 어떤 줄 알아 얘들아? 일단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발로 나가면 안 돼. 잘리거나 계약이 만료돼야 돼. 고해야지 실업급여를 길게 6개월? 뭐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 자, 그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제도다. 그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같은 경우는 일하다 다쳤을 때, 일하다 사망했을 때, 이럴 때 급여를 제공하는 거고,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이게 가장 그나마 최근에 들어온 건데 이제 우리 고령화가 돼가잖아. 노령 사회가 돼가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있죠. 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종류들을 주고 이게 사회보험이야 공공부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래서 요 종류 정도는 좀 눈에 잘 익혀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공공부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공부조 밑에 보면 되겠지만 뭐 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말들이 붙어서 사회보험하고 이제 구별점을 준다는 거. 그럼 바로 공공부조 가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안전망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요. 안전망이라고 비유해. 국민이 어떤 실직이나 또는 뭐 사망이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소득이 없어져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 이렇게 안전망이 될 수 있는 1차 안전망이 바로 뭐냐면 사회보험이야. 내가 그동안 냈던 이 보험에 대해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나를 안전하게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거. 근데 사회보험은 보다시피 그러니까 근로자도 돈을 내야 되지. 내가 돈을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진짜 다 돈이 없어. 이 사회보험료 낼 돈도 없어. 그러면 이거마저도 없는 거지, 안전망도. 그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거잖아.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안전망이 받쳐줘. 이게 2차 안전망인데 이게 바로 뭐야?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부조까지 딱 안전망을 받쳐줘서 더 이상 국민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장제도 하고 있어요. 그럼 공공부조는 어떤 거냐? 보시면 부조야. 부조가 아까 서로서로 돕는다는 뜻이잖아. 근데 거기에 공공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국가가 도와준다는 얘기야. 부조가 돕는다는 얘기지. 상호부조가 서로서로 돕는다는 얘기고 부조가 돕는데 공공이 붙었어. 국가가 도와주는 거야. 국가가 어떻게 도와주냐? 자, 의미 볼게요. 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럼 이미 의미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닌 거는 보여지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 생활 유지가 안 되는 국민들. 그래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아까 사회보험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복지 수혜자랑 일치한다고 했죠? 근로자가 돈 내고 그 다음에 병원 갈 때 혜택 보고 그런 거잖아. 얘는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을 못 내. 그러니까 뭐야? 국가가 다 전액 지원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자, 부담 주체 보세요. 비용 부담 누가 비용 부담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그 수혜는 누가 받아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 그래서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자, 두 번째 보시면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의 특징은 있어. 뭐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 아까 얘도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치? A, 소득 적은 A가 아팠을 때 B라는 애 소득 떼어다가 도와주는 꼴이라고 했잖아. 이전이 되는 꼴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대. 사회보험보다. 왜 그럴까? 자, 보시면 결국에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데 그 도움을 받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비용을 부담해? 부담 안 하지. 얘 봐봐. A 아플 때 B가 소득 떼다가 여기다 이전시킨 효과 있다고 했지. 근데 A도 뭐해? 사회보험료 내지. 그 차이인 거야. 그 차이인 거야.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어디가 더 크다? 공공부조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는 거라서 얘는 뭐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보험은 아까 어땠죠? 사전 예방적 성격이었죠. 얘 또한 뭐예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쭉 종류 보시면 다 뭐래? 급여를 제공한다라는 말 나와 있지. 얘도 역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 선정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자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쟤 진짜 가난하네? 쟤 뭐 공공부조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이네? 이런 부정적 낙인. 그래서 부정적 낙인에 대한 말도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공공부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다. 그래서 너 가난해진 거지? 이런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비용 부담의 원칙은 했고 종류도 볼게요. 종류가 크게 3가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추가 자료 본 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의료급여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 사회보험으로는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었잖아. 사회보험료 못 내서 그러면 병원 이용 못 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는 이제 의료급여 제도를 줍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기초연금제도 나와 있어요.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그렇지? 봐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그럼 이하인 사람을 선정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연금을 주더라. 역시 급여를 줍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70%,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하위로부터 70% 노인들은 이 기초연금제도 다 받고 있대요. 돈이 얼마 하게? 한 달에 18만 원? 뭐 그 선? 알아채우기? 몰라. 18만 원 선이래.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적지. 요거 그럼 그림 다시 볼까? 저기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공공부조고 하나는 사회보험을 뜻하고 있어. 자, 왼쪽은 사회보험일까 공공부조일까? 사회보험. 그치, 사회보험. 이게 사회보험이다. 미안해. 얘가 사회보험이야. 보시면 기업하고 정부하고 ABC라는 근로자들이 다 같이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저게 사회보험이거든. 혜택을 받을 때도 ABC가 낸다는 얘기야. 그럼 비용 부담자랑 그 다음에 수혜받는 사람이 어떻다?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게 공공부조야. 미안해. 이게 공공부조인데 공공부조는 ABC가 돈을 내. 그러니까 정부가 재원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국민한테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BC라는 사람들이 정부한테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는 거는 D라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되더라. 그래서 비용이 부담하는 사람과 부담자와 복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방금 나눠드린 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거 볼게요. 추가 자료 있는 거.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번 보시면 얘도 이제 이해할 게 좀 있어. 자, 요건데 자,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시면 기존의 급여 체계를 보완하여 2015년도부터 이용을 하고 2015년도부터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중 자, 최저생계비래. 최저생계비가 우리나라의 어떤 빈곤선에 해당하죠? 얘기 안 해줄래? 자, 상대적 빈곤이야? 절대적 빈곤이야?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선이지. 자, 절대적 빈곤선을 적용해서 자, 소득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일괄적으로 지원했어. 그게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거 개편 전 그림. 요거. 자, 보시면 개편 전에는 이렇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인 가구들한테는 7가지 급여를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지급을 했는데 이제 개편이 되면서 보시면 이제 계단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급여 제공하는 급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보시면 이제 그런데 새롭게 도입된 맞춤형 급여 체계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여기 4단계야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4단계로 자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가구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하는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즉 여기 밑줄 그어볼게. 가구의 소득이 한 단계씩 낮아질수록 교육급여에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순서대로 하나씩 추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림 잘 이해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맞춤형 급여 체계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들은 지금 급여를 받게 되어 있죠. 그치? 근데 얘를 봐봐. 지금 중위소득, 얘들이 소득, 여기가 소득이야.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들은 다 급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중위소득 50%인 모든 가구들은 일단 뭐를 받게 되어 있어? 교육급여를 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 보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들은 모두 다 교육급여를 받는다. 그러니까 50% 이하인 가구, 100가구면 100가구가 다 뭐를 받아? 교육급여를 받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들은 이제 뭐를 받게 되어 있어? 주거급여를 받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가 추가된 거죠. 그럼 얘네 봐봐. 지금 단계를 2개로 구분했는데 여기 봐봐, 여기. 얘네는 이 구간의 가구는 중위소득은 50% 이하고 45%는 넘는 가구죠. 얘네들은 그럼 뭐만 받게 되어 있는 거지? 교육급여만 받는 거야. 여기 이해됐어요, 그림? 그럼 얘네들은 지금 요 두 번째 구간인 애들 봐봐. 얘네들은 중위소득이 40% 이상은 40%는 초과하고 45% 이하인 가구들이야. 그러면 당연히 교육급여 받고 이제 하나 더 추가됐어. 뭐도 받아? 주거급여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들은 모두 다 뭐를 받게 되어 있어? 의료급여를 받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는 이제 생계급여를 받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받는 급여의 개수는 몇 개예요? 4개. 그래.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들은 급여 몇 개 받아? 4개 받아. 오, 됐지. 그럼 여기는 중위소득 30%를 넘고 40%가 안 되는 이 가구들 몇 개 받아? 3개 받아. 교육급여 당연히 받고 주거급여 당연히 받고 의료급여 당연히 받고. 됐어.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 텐데 기출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요거를 물어봐. 얘네들의 비율이 몇 %야 이런 식으로. 얘네들 지금 여기 요 구간 애들. 요 구간 애들의 비율이 몇 %야라고 물어봐. 그 요 구간 얘네만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의 비율은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얘네 그림 그리면 얘네 어떻게 구해주면 돼? 얘네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 전체 50% 이하의 가구들은 교육급여 받는 거지. 얘네들의 비율을 예를 들어 80가구라고 해볼까? 그럼 주거급여 받는 애들은 60가구라고 해볼까? 그러면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몇 가구가 되겠어? 20가구.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요거 할 수 있겠어? 요거 할 수 있겠지. 요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봐도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비율 하면 생계급여 받는 애들, 요네들은 나머지 얘들도 따라서 같이 받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읽어줄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야. 보시면 중위소득 45% 초과 50%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 하나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를. 자, 그 다음에 중위소득 40% 초과 45% 이하인 가구는 뭐?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어디를 얘기해? 여기 보라색. 그 다음에 중위소득 30% 초과 40% 이하인 가구 요거지 요거. 얘네들은 뭐를 받아? 3가지. 그리고 30% 이하인 가구들은 4가지 급여 모두에 대한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요거를 알아야지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41쪽 문제 풀 수 있어가지고 요거 설명하고 푼다는 얘기야.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급여 체계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보시면 되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어머나,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144쪽 볼게요.
자, 144쪽 보시면은 나와 있죠.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제공했지만 맞춤형 급여는 수급자 선정 시 기준 소득을 기존의 최저 생계비에서 중위 소득으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뭐야?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얘기야.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차등화하여 수급자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급여를 지급했다. 그래서 맞춤형 급여 체계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3인 가구 나와 있고요. 중위소득 나와 있죠. 3인 가구의 중위소득 약 39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제일 다 받는 거 50% 이하인 사람들이 받으면 선정 기준이래. 자, 교육급여 50% 이하, 즉 이 중위소득의 50% 190만 원 정도가 90만 원에 못 미치면 그 가구들은 다 교육급여를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점점 내려갈수록 기준이 점점 줄어들죠. 그 금액에 대한 기준. 아까 그 그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 서비스는 다음 시간에 하고 문제풀이까지 할게요. 그리고 더 이상 그 기출문제 안 나갈 것 같아. 진도랑 이 문제 푸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기출문제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 네.